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시리즈 안도르에는 엑스윙부터 데스스타까지 우리가 지금껏 스타워즈에서 자주 본 기체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타이 어벤저나 켄투엘급 어레스터 순양함, 폰더 홀크래프트 등 매력적이고 새로운 기체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등장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안도르의 1시즌과 2시즌을 통틀어 아주 짧게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흥미로운 기체 10종을 뽑아 여러분께 짧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안도르 시즌1에서 카시안 안도르가 썼던 우주선은 총 2종류로, 하나는 마바 안도르가 카시안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했던 오래된 FR-193D 화물선이고, 다른 하나는 극중 카시안이 자주 타고 다니던 브레온 데이벤입니다. 전자는 카시안 가족이 사용했다는 정보, 그리고 페릭스 행성에서 자체 제작한 우주선이란 정보 외에는 없는 반면 후자는 설정이 그래도 꽤 붙었는데요. 브레온 데이벤이라고도 불리는 브레온 HOY-39는 Y윙을 닮은 엔진에서도 알 수 있듯 Y윙을 제작한 코엔사이르사의 20m짜리 우주선이었습니다. 우주선에 별다른 무장은 없으며 데이벤이라는 자체적인 등급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스타워즈의 승합차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도르 시즌1에서 사용되었고 유일하게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로 제품화된 기업구역의 택포드는 전폭 3.35m, 전고 5.31m짜리 소형 수송선입니다. RK-392 기동 전술포드란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덩치에 비해서 포탑 2개와 고정식 전향 레이저포 2문이나 무장한 작지만 매서운 기체였습니다. 한 명의 파일럿이 조종하고 최대 6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이 RK-392 포드를 이용해 기업구역의 프리옥스 몰라나사는 자사의 관할구역의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RK-392 포드의 원형은 민간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기체인지 안도르 시즌2에서는 코러산트의 응급 의료 차량인 앰뷸란트 사양으로 개조된 버전도 등장했습니다. 하이퍼드라이브가 탑재되지 않은 작은 기동 전술포드를 수송하는 대형 수송선의 이름은 BTY-180 수송선입니다. 전폭 47m, 전고 52m짜리 이 특이한 함선은 5대의 전술포드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레이저포 3문, 하단 쌍열 레이저 포탑 하나로 무장한 중소형 모함이었습니다. BTY-180 역시 프리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함선이었으나 이 역시 기동포드들처럼 기존의 함선을 프리몰이 개조해서 쓰던 우주선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안도르 시즌1에 아름답고 잔혹했던 알다니 사건 당시에 쓰인 화물선의 이름은 맥스7 로노 박스 화물선입니다. 타이 전투기들을 제작한 사이에나사의 화물선으로 전장 29.74m, 전폭 8.78m, 그리고 전고 7.35m짜리 중소형 화물선이죠. 줄여서 로노 화물선이라 불리는 이 우주선은 비록 무장을 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두꺼운 장갑 덕분에 방어막 없이도 알다니의 유성우나 타이 전투기 레이저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방탄 수송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원체 장갑이 두껍고 선적된 화물의 방어에 치중된 차량이라 기지 내부에서 발사대로 이어지는 레일 이용 6개의 엔진을 전력으로 가동해야만 발진이 가능했습니다. 카시안이 니아모스에서 억울하게 체포된 이후로 나키나5 감옥에 수감되는 장면에 등장한 제국군 수송선은 제국 죄수운반선, 줄여서 IPT입니다. 제국이 쓰던 지상용 반중력 차량과 같은 이름을 가진 비행형 제국 병력 수송선 ITT의 죄수 수송 버전 기체인데요. 제국 육군이 사용한 자매선인 ITT와는 다르게 IPT에는 무장이 달려있지 않았고 죄수의 탈옥을 방지하기 위함인지 우주선에 두터운 장갑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안도르 시즌1과 시즌2 모두에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름이나 자세한 재원이 알려지지 않은 은하제국 버전의 군용 지프차 같은 이 차량은 조종사 1명과 승객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반중력 차량입니다. 재미있게도 차량 전방에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같은 작은 포탑 드로이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차량 중앙에 사수가 조종하는 블라스터 포탑이 달려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안도르 시즌2에 등장한 이름불명의 제국군 장갑차는 앞서도 언급한 지상용 반중력 수송선인 ITT처럼 병력 수송에 치중된 개방된 모습의 연회색 버전, 그리고 픽업 트럭처럼 병력뿐 아니라 물자 수송도 가능한 짙은 회색 버전까지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된 기체입니다. 독일군 장갑차인 SDKFZ-231 차량과 매우 흡사한 모습인데요. 고먼대 학살의 혼돈 속에서 K2SO를 들이받은 차량 앞쪽에 달린 추가 장갑까지 바퀴와 포탄만 없지 차량 토대를 그대로 뜯어온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즌2에서는 제국보안국이 사용하는 특공대 장갑차 같은 수송선도 등장하는데 이 기체도 같은 시리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도르로 데뷔한 기체는 아니지만 작중에서 위압감 있게 묘사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다룰 것 같지도 않아서 소개하는 오로르급 화물선도 있습니다. 원래 클론전쟁 시리즈에서 데뷔한 화물선이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소우게레라 유격대의 이동식 본부 느낌으로 묘사되었죠. 코렐리아제의 52m짜리 거대한 YV-865 오로르 화물선은 YT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서 깊은 YV 시리즈의 중형 화물선인데요. 버무나 금융조합, 자이게리아 노예 제국, 광업길드 등의 다양한 세력들이 위험구역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에 사용한 듬직한 기체입니다. 장갑 자체가 두텁고 요새를 방불케 할 뿐더러 무장도 있고 초공간 도약 능력도 우수해서 은하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기체였죠. 최대 100명 이상의 승객이나 그에 준하는 화물을 선체에 실을 수 있는 오로르 화물선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는 게레라 유격대가 본진을 바꿀 때마다 혹은 장거리 임무에 나갈 때 유용하게 쓰인 기체입니다. 오로르 화물선과 마찬가지로 안도르로 데뷔한 기체는 아니지만 따로 소개할 것 같진 않은 JT-731 브로드온 수송선은 데뷔 자체는 드라마 오비안 케노비로 했지만 안도르 시즌2의 반란군 수송선으로 아주 잠깐 등장한 기체입니다. 자빔 행성에서 자주 쓰였는지 자빔 화물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체는 탄티비4로 유명한 망치머리를 하고 있어 딱 봐도 코렐리아 우주선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치 고스트오와 팬텀호처럼 브로드온 화물선의 내부에는 비상용 탈출정이 세트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국보안국의 전술 왕복정입니다. 딱 봐도 람다급 왕복정이 속한 어비세데리안 라인 왕복정의 새 식구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직 이 왕복정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비세데리안 라인도 이제 꽤 많이 채워져서 이제 빈자리는 8개만 남았는데 어떤 이름이 붙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름과는 별개로 이 전술 셔틀은 람다급 왕복정과 센티넬급 수송선을 반반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식혀 올라간 목이나 뚱뚱한 화물칸은 센티넬을 닮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람다급을 조금 개조한 느낌입니다. 향후 다른 매체들에서 이 보안국 셔틀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도르 시즌2로 은하제국의 최강의 전투기 타이 어벤저가 캐논 세계관에 아주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스타워즈 속 우주선과 지상기체를 다루는 스타워즈 메카닉 카페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지만 안도르 시즌2를 기념하여 드라마 안도르에 등장하는 멋진 신형기체들, 오랜만에 돌아오는 반가운 기체들을 총 4종류 추가로 소개하면서 안도르 특별 에피소드들이 모두 끝나면 이제 진짜로 피날레 에피소드인 Y윙 3부작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타자로 믿을 수 없는 성능을 선보인 타이 어벤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타이 어벤저는 1994년도 게임인 스타워즈 타이파이터로 레전드 세계관에 대비한 고급 타이 전투기로 세계관 내적으로는 야빈 전투 3년 후 죽음의 별 데스스타가 반군 연맹의 에이스 파일럿들이 모는 고성능 단좌식 전투기들에 파괴되고 우주전에서도 타이 전투기들이 압도당하자 은하제국이 물량으로 승부를 보던 기존의 우주전 교리를 버리고 품질을 우선시한 타이 전투기 기종을 개발하려고 제작된 기체였습니다. 당시 반란군 전투기들과 제국군 타이 전투기들의
성능차는 그야말로 일방적이었던 터라 야빈 전투 1년 전에 레전드 세계관에서 반란군이 엑스윙들을 본격적으로 차용하면서 벌어진 페이후 전투에서 반란군은 엑스윙 4기를 잃은 반면 제국군 타이 전투기는 286대나 파괴된 것을 보면 그 전력차는 반란군 쪽이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타이 파이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모델 중 최초격인 모델이 바로 타이 어벤저입니다. 어벤저 이전에 다스베이더의 전용기로 유명한 타이 어드밴스드 X1 같은 고급 모델이나 범용 타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도입된 타이 인터셉터도 존재했지만 타이 인터셉터는 무장과 방어막, 초공간 도약 등의 고급 설비 측면에서 기존의 타이 전투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타이 어드밴스드 X1은 비싼 가격과 오묘한 기동성으로 대량 생산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타이 어벤저는 타이 인터셉터와 어드밴스드 X1의 단점을 개선해 양산에 성공한 기체로 어드밴스드 시리즈의 계보를 이어가기에 정식 명칭이 타이 어드밴스드였지만 다스베이더의 전용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타이 어벤저라고 불렸습니다. 은하제국 해군 대제독인 드미트리우스 자린이 책임지고 제작한 타이 어벤저는 은하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새로 고안한 최신식 소형 하이퍼드라이브를 탑재해 초공간 도약 능력을 갖추면서도 전투기급의 작은 동체 면적과 빼어난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벤저 의 장갑 자체는 일반 타이 인터셉터, 즉 타이 요격기와 다를 게 없었지만 전후방에 강력한 편향 방어막이 장착되어 있어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뛰어난 스타파이터 파일럿인 다스베이더 본인 또한 타이 어벤저를 보며 감탄할 정도였죠. 무장으로는 우선 타이 요격기의 날개 끝에 달린 무기와 동일한 사이에나 플리 시스템의 LS-9.3 레이저포 내문이 탑재되었습니다. 제식 타이 전투기의 주포보다 더 강력한 이 레이저포는 단 한 발만으로도 소행성 하나를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죠. 거기에 전투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장인 견인광선 발생기 하나, 그리고 MG2 범용 탄두 발사관 2문이 존재했으며 각 발사관에 4개의 충격 미사일과 3개의 양자어뢰, 2개의 중로켓, 1개의 우주용 폭탄까지 다양한 발사체를 탑재할 수 있어 폭격 임무나 대함전에도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견인광선의 경우에는 도그 파이팅을 할 때 달아나는 적을 붙잡고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 어벤저를 다른 전투기들보다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당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던 아광속 비행 능력, 기동성 괴물인 타이 요격기와 A윙 요격기를 능가하는 정신나간 기동성이 더해지면서 타이 어벤저는 그야말로 괴물 전투기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벤저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어벤저는 실전에서 능력을 입증하고 양산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생산 단가가 40만 크레딧이나 하는 비싼 기체였고 제국 특유의 관료주의에 얽매이며 생산에 제한이 걸리는 바람에 제국 해군의 주력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벤저에서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 후속기이자 라이벌격 기체인 타이 디펜더의 등장으로 어벤저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심지어 제국의 반기를 든 드미트리우스 자린 대제독이 이미 생산된 시제기들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될 어벤저 생산시설을 사보타주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대제독의 업적이 복수자란 이름의 전투기라니 펠퍼틴 황제는 물론이거니와 제국 군부에서 어벤저를 고운 눈초리로 볼 리가 없었죠. 드미트리우스 자린의 반란은 얼마 안가 그의 후임자 대제독으로 진급하는 스론에 의해서 진압되지만 뒤이은 엔도 전투로 은하제국이 분열되면서 어벤저의 재생산은 물거품이 되고 전장에서 무공을 쌓을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드라마 안도르 시즌2를 통해 캐논 영상 매체에 데뷔한 캐논의 타이 어벤저는 레전드 세계관보다 훨씬 이른 야빈 전투 4년 전쯤에 사이에나 플리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시제기란 설정입니다.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야빈 전투를 겪은 제국이 반군에 응징하기 위해 붙인 복수자란 이름이 캐논에서는 왜 벌써부터 붙었는지는 의문인데요. 아무튼 사이에나의 시제품 공장으로 보이는 사이에나 제73 시험시설에 시제기 한 대가 레인지 트루퍼 부대의 삼엄한 경비하에 개발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이 어벤저의 첫 데뷔작이다 보니 레전드에 비해서 기체에 대한 역사는 알려진 게 없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붙었습니다. 캐논의 타이 어벤저는 타이 요격기의 2배에 달하는 총전장 13.41m, 전폭 7.49m, 전고 5.13m의 덩치가 거대한 타이 전투기입니다. 정확한 길이가 알려지지 않은 대신 소형 전투기라는 설정만 존재했던 레전드 세계관 버전과는 다르게 내부 공간도 꽤나 넓어서 조종석 뒤로 파일럿 외에 추가 인원 2명이 앉을 좌석도 존재합니다. 캐논 세계관의 타이 어벤저는 가히 은하계 역사상 제일 가는 전투기로 손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무장을 보여줍니다. 콕핏 하단에
때 타이기에 실리는 기본 레이저포와 회전형 연사식 블라스터포가 각각 2정씩 동체 하단에 미니 데스스타처럼도 보이는 충전식의 고에너지 화기로 보이는 레이저 포탑, 날개 안쪽으로 미사일 발사관 16문이 달려있으며 왼쪽 날개에는 아주 거대한 2연장 레이저포까지 추가로 장착됐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날개 끝에 총 12개의 소형 관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작중에서 카시안 안도르가 다 사용하지 못한 소형 견인광선 발생기나 추가 무장이 더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에서는 어벤져에 방어막이 달려있다는 연출이 등장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스톰트루퍼와 반란군이 군용 블라스터 소총과 권총을 난사했는데도 동체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장갑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두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타이 어벤져의 외부 솔라 패널은 아예 두꺼운 장갑으로 뒤덮여 있죠. 이런 최고 수준의 장갑과 무장은 타이 어벤져를 우주전의 규제로 만들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무장은 아니지만 편의성 측면에서도 여럿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콕핏 옆에 달린 4개의 거대한 조명은 어두운 우주와 밤하늘에서도 어벤져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타이 전투기들이 어두운 소행성지대를 조명 하나 없이 비행하다가 폭발한 걸 보면 이 조명은 우주전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의 조준을 돕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기어, 그리고 카시안 안도르가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말미에 스카리프 데이터 금고에서 썼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3D 운전 레버는 숙련되기만 하면 속도와 기동성에 있어서 잠재력이 그야말로 무한대에 가까운 어벤져를 더욱 가공할 전투기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레전드와 달리 캐논의 어벤져는 양산에 성공한 기체인지 카시안 안도르가 탈취한 시제기가 유일한 어벤져 모델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카시안 안도르가 어벤져를 탈취한 시기가 스론 대제독의 디펜더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전이니 타이 디펜더 이전 세대의 특수기라는 점만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벤져가 탈취되자마자 마찬가지로 타이 어드밴스드의 시제기인 타이 어드밴스드 V1 기체들이 어벤져를 뒤쫓은 것으로 보아 타이 어드밴스드의 향상된 버전이란 설정도 유지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타이 어벤져는 오리지널 3부작의 타이 요격기와 시퀄 3부작의 타이 사일런서, 타이 위스퍼를 연결하는 연결다리 같은 기체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솔라 패널 외부에 달린 거대한 대포나 미사일 발사구 같은 디테일들은 어벤져를 보자마자 카일로 렌의 타이 사일런서가 생각나는 디테일들이죠. 지금까지 퍼스트 오더의 고급 타이기들이 제국기 타이 디펜더 기술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만 되어 와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실제로 비주얼적으로 닮은 고급 타이기가 제국기에도 등장하니 시각적으로 디자인 문법이 잘 연결되는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복수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전투기가 제국에 대항한 반란군의 복수에 사용된다는 메타적인 사용이 정말로 흥미로운데요. 과연 이 타이 어벤져가 향후 스타워즈 캐논 작품군에서 시제기 이외에 양산형 기체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지, 당장의 안도르 시즌2에서 카시안이 훔친 시제기는 이후로도 드라마 내에서 더 활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로 데뷔한 알파벳 시리즈 전투기의 막내 유잉이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시리즈 안도르 시즌2로 9년 만에 주인공 우주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래식 3부작 시기가 아니라 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매끈하고 유려한 디자인이 기존 작품들과 잘 어울리는 유잉. 그런데 유잉은 어째서 스타워즈 클래식 3부작 즈음 이야기들에서도 유독 만나기가 힘든 느낌일까요? 이를 비롯하여 오늘의 영상에서는 유잉에 관련된 각종 재미있는 설정과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95 헤드헌터, 아크-170 전투기, 그리고 T-65B 엑스윙 스타파이터 등 은하계사에 굵직한 획을 남겨온 여러 전투기들을 제작해온 인컴사의 UT-60D 유잉 전투 및 지원기는 우주전용 스타파이터 혹은 지상 화력 지원용 건쉽으로 사용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다목적 기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기체였습니다. 최대 2명의 파일럿이 조종하는 인컴제 유잉들은 분류상으로는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실사용 예를 보면 전투기 간의 도그 파이팅
X윙보다는 우주전과 지상전 시에 지원기 혹은 보병들을 엄호하는 호위기 역할에 더 어울렸습니다. U윙에는 인컴제 아크기나 X윙처럼 전황에 따라 날개의 형태가 변경되는 두 개의 공격 포일, 이하 S포일이 달려있는데요. S포일 관절 조절 장치로 움직이는 이 U윙의 날개가 전투 형태라 불리는 후양으로 전개되면 양 날개에 달린 방어막 발생기가 동체의 편향 방어막 면적을 최대치로 늘리고 엔진 중심부의 발열을 더 빨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S포일을 공격 모드로 전개하게 되면 V자로 벌어지는 거대한 날개 탓에 동체 면적이 넓어져 거친 대기권에서는 비행에, 심우주 교전에서는 전투에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U윙은 S포일을 공격 모드로 전개하지 않아도 비행 모드 시 총전장이 23.99m, 전고 3.51m, 전폭 8.54m인 거대한 기체였습니다. X윙이 12m, Y윙이 16m, B윙이 17m라는 걸 감안하면 반란군 연맹 스타파이터 부대 내에서 전투기 대열에 오르는 기체 중에선 가장 큰 기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U윙이 이렇게 거대한 이유는 바로 수송칸 때문이었습니다. 8명의 승객을 태우고 재보급 없이 총 2주간 비행할 수 있는 U윙의 수송칸은 U윙을 전투기뿐 아니라 건십이나 화물 수송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덩치가 덩치이다 보니 준수한 속도로 초공간 도약 또한 가능했는데 각 엔진에 하나씩 총 4개 장착된 인컴 GBK58호 하이퍼드라이브 모티베이터를 통해 U윙은 1.0등급의 하이퍼드라이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공간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종사 외에도 승객들이 탑승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내 생명유지 장치가 연료를 많이 잡아먹어 연료 문제로 초공간 도약이 불가능한 때도 있었습니다. U윙의 이 수송 능력은 U윙이 전투기로서 가진 장점들을 모두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덩치가 커서 피탄 면적도 넓은 U윙의 기동성은 다수의 병력이나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방어막과 장갑 때문에 통상의 날렵한 우주 우세기보다는 오히려 지상용 중장갑 리펄서 기체의 그것에 가까웠습니다. 동체 측면에 부착된 4J.4 융합 추진 엔진으로 움직이는 U윙의 대기권 내 최고 속도는 최대 시속 950km, 아우주 속도는 X윙보다 살짝 느린 95mglt로 속도 자체는 빠르지만 앞서도 말한 기동성뿐 아니라 가속력도 굉장히 나빠 우주전에서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U윙의 성능을 애매하게 만든 수송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공화국군이 지상과 우주 모두에서 사용한 반중력 기체인 LAAT 건십은 U윙보다 작은 17m 길이의 기체였으나 병력 30명과 스피더바이크 4기를 실어나를 수 있었죠. 아무리 U윙이 LAAT 건십보다 전고가 낮고 LAAT 건십에는 없는 편의시설들이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윙의 수송 능력은 도그 파이팅 능력만큼이나 애매했습니다. 따라서 U윙을 손에 넣은 반란군 엔지니어들 혹은 그 사용자들은 상황에 따라 U윙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쯤에서 U윙의 공격 능력을 살펴볼까요? U윙의 주무장은 전향 고정된 한 쌍의 테이맨백 KX-7 레이저포로 이 고정포는 일격의 제국군 아퀴텐츠 순영함의 방어막과 장갑까지 뚫고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화력이 강하다 보니 주로 적기지 무력화나 적기 격추에 사용되지만 기체에 달린 주무기가 조준 시 동체 전체를 돌려야 하는 고정포라는 특징 탓에 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U윙들은 측면 병력 탑승구에 추가 무기를 장착하는 개조를 거쳐 1명에서 2명의 측면 사수들이 주포의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적에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측면에 장착되는 무기는 주로 대보병용 중화기류로 일례로 반군연맹 측은 U윙에 M45 연사식 이온 블라스터를 달아 대전차화기로도 사용했습니다. U윙의 측면에 실리는 이 화기들은 지상전이나 탈출작전 시 착륙지의 아군을 엄호할 때 사용되어 U윙의 지상작전 능력을 더더욱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우주전에 있어서는 기체 문을 열고 기관총을 난사할 수는 없었던 만큼 도그 파이팅 능력이 부족한 U윙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 장비들, 뜻밖의 무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스타워즈 스쿼드론에서 U윙의 기상천외한 우주전 장비들이 선보여졌는데요. U윙은 우주전에서는 쓸 일이 없는 화물칸에 전자기 전용 EMP나 강력한 통신 무력화 장치 혹은 우주기뢰나 간이 수리 키트들을 실어 아군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U윙에 본래 실려있던 장치가 아닌지라 근처를 비행하는 아군 전투기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에 이런 추가 장비들은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U윙의 한정된 수량과 다목적 기체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 탓에 연맹군 지휘부는 U윙 자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것 이외에 측면 보조무장 같은 임시 개조물들을 작전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했습니다. 인컴의 U윙은 은하제국기에 생산된 기체로 S포일과 하이퍼드라이브가 제거되고 엔진이 2개만 달린 민간용 BT-45D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군용 UT-60
GT, 유잉 모델까지 총 2종류가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유잉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기체 중 하나였는데, 이는 유잉들이 그 제작사인 인컴사가 은하제국에 의해서 국유화되기 직전에 제작한 마지막 전투기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컴사가 국유화되고 제국이 회사를 검열하면서 유잉들은 제대로 활약해보지도 못한 채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얼데란 행성의 베이로르가나 의원이 자신의 의회장부를 조작하며 일부 유잉들을 실종 처리하면서 극소수의 숫자가 반군연맹 측의 손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워낙 소수의 기체들만이 넘어간 터라 유잉은 반군연맹 내에서도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죠. 유잉들을 몰래 반군에 넘긴 후 오르가나 의원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제국 보안국의 신문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반군연맹이 야빈의 베이스원 사령부를 마련한 BBY 2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유잉들은 안통 메릭 장군 등의 반란군 지휘관들의 관리하에 반군연맹 스타파이터 사령부와 반군연맹 특수부대에 정식 편제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안도르 시즌2에서도 아직까지 유잉에 초공간 통신 설비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언급이 되는 등 기체 개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넌지시 나오기도 했죠. 설령 유잉이 전투기나 수송기 양측면 모두에서 애매한 성능을 지녔다곤 하나, 다르게 생각하면 전투기 속도로 소수정예의 특공대를 은하계 반대편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기체인 만큼 반란군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진 몰라도 소우게레라의 유격대 또한 유격대 소속 전투기임을 나타내는 얼룩무늬 문양이 그려진 한 대의 유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릴라 전술로 은하제국을 정신없게 만든 게레라 유격대에게도 초공간 도약이 가능하고 막강한 고정포를 탑재한 유잉은 연맹군에게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유잉이 활약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스카리프 전투였습니다. 스카리프 전투가 연맹군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이었음에도 오직 청색비행대 소속의 유잉 2기만 전투에 동원되었는데요. 라더스 제독이 이끄는 연맹군 우주함대와 함께 스카리프 행성에 도착한 안통메릭 장군의 청색비행대는 제국군이 기습공격으로 벙쪄있는 틈을 타 3분의 2가량의 전력을 스카리프 행성의 방어막 출입구로 통과시켰습니다. 스카리프의 상공에 도달한 메릭 장군이 유잉들은 지상군을 보조하라고 복수형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스카리프에 도착한 유잉은 총 2기 모두가 방어막 출입구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지상전 시퀀스에는 라렌 조마와 테슬리 콜브가 조종하는 유잉 한 대만 보입니다. 유잉들은 상공에서 타이 스트라이커와 AT-ACT 워커들을 상대로 업무 사격을, 지상에서는 병력 지원을 하며 맹활약을 했는데요. 특히 유잉의 측면 사수인 비스타는 반군 특공대가 제국군과 교전을 벌이는 동안 유잉에 달린 연사 이온 블라스터로 중장갑 화물 차량인 AT-ACT 워커의 다리를 무너뜨려 워커를 파괴하는 공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도중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입은 조마와 콜브의 유잉은 결국 격추되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연맹군이 모든 전력을 동원한 엔도 전투에 접어들어서야 다수의 유잉들이 한 전장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유잉들은 엔도 전투 종료 이후에도 엔도 위성으로 반란군 특공대를 바쁘게 실어나르며 위성에 남아있는 제국 잔당을 소탕하는 걸 도왔습니다. 이후로도 연맹군이 승기를 잡으면서 신더 작전, 더 나아가 자쿠 전투로 이어지는 연이은 교전들에서도 꾸준히 사용되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공화국 재건 연맹의 후신인 신공화국 측도 유잉을 사용했고 3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한 팔퍼틴 황제와 맞붙은 시민함대에도 유잉 몇 기가 있었습니다. 유잉은 요 근래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제작한 기체 중 가장 디자인사가 자세하게 알려진 기체로, 유잉의 디자이너인 더그 치앙이 디자인 변천사를 다루는 유튜브 동영상이 아예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총 800여 개의 컨셉 디자인 끝에 제작된 유잉은 본래 밀레니엄 팔코노급의 거대한 기체일 예정이었다가 베트남전 휴이 헬리콥터 컨셉의 전투기급 기체로 스케일이 작아졌는데요. 더 자세한 비화는 더그 창의 디자인 비화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is that?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시리즈 안도르로 데뷔한 히어로십의 신흥 강자 폰더 홀크래프트. 비록 시즌2에서는 활약이 없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시즌1에서의 그 화려한 비행을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레이저 크레스트, 고스트, 그리고 어쩌면 밀레니엄 팔콘까지도 능가할지도 모르는 루선 레일의 폰더 홀크래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폰더는 스타워즈 세계관 내에서 쿠앗 드라이브 야드가 있는 행성 쿠앗, 코렐리안 공업이 있는 행성 코렐리아와 더불어 은하계 3대 우주선 조선 행성이라 불렸지만 정작 레전드 세계관과 캐논 세계관을 통틀어 지금까지 폰더 행성을 대표하는 우주선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보통 스타워즈 속 유력 조선소 행성 혹은 회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쿠앗 드라이브 야드는 스타 디스트로이어, 코렐리아 공업은 YT 시리즈, 랜딜리 스타 드라이브는 드레드노트, 몬칼라마리 조선소는 MC 시리즈 순양함들이 있었는데 행성 궤도에 19개 이상의 초대형 궤도 조선소들이 있었던 행성 폰더는 타사의 우주선을 대리로 제조해주는 시설로만 묘사되어 왔지 회사와 행성을 대표할 마땅할 자사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폰더 행성은 대량 생산보다는 기체 퀄리티에 굉장히 공을 들인 조선 행성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드디어 폰더 홀크래프트라는 기체를 통해 그들의 조선업 모토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더 조선소 벤처 사업체가 제작한 V21.1 셰블렉스 경예인선 통칭 폰더 홀크래프트는 폰더 조선소에서 제작한 느릿느릿한 화물 운반선 겸 수송선이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동체가 눈에 띄는 홀크래프트는 전장 25.82m, 전폭 21.71m, 전고 5.49m짜리 기체로 밀레니엄 팔콘으로 대표되는 34m짜리 코렐리아제 YT-1300 화물선, 고스트호로 대표되는 43m짜리 코렐리아제 VCX-100 경화물선보다 훨씬 작은 기체입니다. 화물 운반선이라고는 하지만 동체 자체에 화물을 넉넉히 실을 공간이 없어 홀크래프트라는 이름대로 견인광선이나 케이블 등의 장비를 통해 우주조선소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홀크래프트의 동체 양옆에 달린 방패 같은 날개에는 화물 운반에 유용하게 쓰이는 다양한 설비들이 실려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 맞게 비행할 수 있게 각도가 조절되는 관절뿐 아니라 균형 유지 장치 및 기동 추진기가 달려 있어 안정성을 더했고 화물선이 만들어내는 기체 내의 열기를 방출하는 열 방출 매트릭스, 그리고 마치 제국군의 AT 하울러 수송선처럼 날개나 동체 자체에 무거운 화물을 연결했을 시 그 무게를 덜어주는 장력장 발생기가 달려있어 화물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기체 내에는 폰더 드로이드 모드라는 인공지능 비행 도우미가 있어 덩치가 큰 아스트로맥 드로이드로 번번이 우주선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이 우주선과 곧바로 소통이 가능했죠. 우주선과 일체화된 드로이드이지만 오디오 센서와 카메라 등등 있을 건 다 있어서 운전자와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하는 동시에 우주선의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이 AI는 다른 어떤 드로이드의 것보다 성능이 좋은지 루선이 우주선 근처에서 휘파람만 불어도 알아서 사용자를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개조한 루선 레일의 폰더 홀크래프트 혹은 줄여서 폰더라 불리는 기체는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그 어떤 히어로쉽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기체였습니다. 루선은 이 화물 운반용 기체에 전향 레이저포 2문, 수납형 쌍열 레이저 포탑과 대인용 레이저포, 그리고 공격용 견인광선 발생기와 체프 발사기, 게다가 광선검을 연상케 하는 지속 입자빔 발생기까지 2개를 달아 겁없이 접근한 적들을 눈 깜짝할 새에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루선의 홀크래프트가 가진 공격 능력을 확인해볼까요? 아쉽게도 안도르 시즌2에서는 짧은 비행 장면들만 보여주었지만 지난 1시즌에서는 은하제국의 켄트웰급 어레스터 순양함과 조우하고도 함재기들과 순양함 모두를 농락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루선이 마개조한 홀크래프트의 가장 평범한 무장은 우주선 가장 위에 달린 쌍열 레이저 포탑입니다. 평상시에는 무장이 없는 것처럼 수납되어 있다가 교전 시에 갑자기 튀어나와 적을 공격하는 구조인데요. 드로이드가 보조하는 오토에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막강한 파괴력을 100%의 명중률로 적에게 날릴 수 있었습니다. 사수 같은 추가 승무원 없이도 주포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작중에는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주선 앞쪽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향 레이저포 2문과 수납형 대인용 레이저포가 있는데 도그 파이팅은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듯 합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무기는 교란용 체프입니다. 보통 체프라고 하면 레이더를 교란하는 용도로 알루미늄 가루를 살포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루선의 홀크래프트에 달린 체프는 말만 체프지 레이더를 파괴하는 식으로 물리적으로 교란합니다. 발리스틱 체프 런처라 불리는 발사체 2개가 열 방출구로 위장된 채로 홀크래프트 후면에 수납되어 있는데 레이저나 미사일처럼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추진체로 발사되어 적함이나 적기가 레이더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꼼짝없이 체프를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루선은 거대한 견인광선 발생기가 달린 켄토열급 어레스터 순양함의 주 견인광선 접시를 이 체프로 순식간에 파괴하고는 소수의 타이 호위대와 교전했죠. 홀크래프트의 마지막 비장의 기술은 날개에 달린 지속 입자빔 발생기입니다. 마치 광선검처럼도 보이는 이 무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입자빔을 지속적으로 발사해 스치기만 해도 전투기가 파괴되는
고출력 레이저 봉을 형성하는데요. 입자빔은 소총급의 소화기로도 사용되지만 보통 전함이나 중전차에 달리는 무장으로 루서는 이 무지막지한 무기를 그것도 2개씩이나 홀크래프트의 외관에 탑재했습니다. 수많은 고성능 장비들의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입자 빔 발생기까지 돌리려면 연료가 무지막지하게 될 텐데 결국 카시안 안도르가 루선의 홀크래프트에 처음 타보고 놀랐던 홀크래프트의 동력원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입자빔 발생기는 단기간에 고출력의 레이저를 내뿜는 만큼 충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잠깐밖에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루선은 이 무기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듯 무슨 무기에 격추되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국군 타이 전투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우주선의 기본 장비들에 온갖 현란한 무장들까지 모두 수납식으로 탑재되어 있다 보니 홀크래프트의 내부는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선의 개인 환복실과 그의 2.4m짜리 작은 이카스 아드노제 노바카이트 35-2 포르토 스피더 바이크를 실어나를 수 있었죠. 거기에 온갖 전자기전 부속품들, 고성능 하이퍼드라이브, 적 스캐너에 우주선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 기술과 스텔스 기술, 초장거리 통신기에 실시간 우주선 식별번호 탐지기까지 루선의 홀크래프트는 먼저 우주선을 알아보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전투에서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무지막지한 스파이 우주선으로 거듭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화물선이지만 치명적인 기능들을 품고 있는 루선의 홀크래프트는 루선 레일이라는 캐릭터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와 잘 어울리는 우주선입니다. 안도르 시즌2에서는 루선이 사망한 이후에 제국 보안국이 그의 골동품점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홀크래프트 모두를 낱낱이 파헤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폰더의 성능 대비 슴슴한 최후를 보여주었는데요. 향후 다른 작품들에서도 루선의 기체처럼 마개조된 기체나 아니면 정말 화물 예인선으로 사용되어도 좋으니 순정 홀크래프트라도 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빼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정말 5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워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하기와 후원, 영상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What's out there? A Restor cruiser, Cantwell class. 3 clicks and closing. 드라마 안도르와 그 이전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삭제 장면을 비롯해 짧게 등장했었던 켄트웰급 어레스터 순양함은 켄트웰급 410 순양함이라고도 불리는 은하제국의 전함 중 하나입니다. 쿠앗 드라이브 야드가 개발한 순양함급 덩치의 켄트웰급은 220만 크레딧짜리 함선으로 전장이나 전폭 등의 크기 설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총 2770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되며 144인의 병력과 총 24기의 스타파이터들이 탑재됩니다. 2.0등급 하이퍼드라이브 엔진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총 3문의 쌍열 중이온 포탑, 12문의 경레이저포, 그리고 함선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3개의 초대형 RT-17 반중력 견인광선 출력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자라는 의미의 어레스터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우주선 납포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캐논 세계관 오리지널 함선인 켄트웰급은 외형부터 비화까지 모두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함선 재원부터 살펴볼까요? 켄트웰 순양함은 전함이긴 하지만 목적이 단 하나로 뚜렷한 함선으로 이 함선의 존재 의의는 최소 화물선이나 전투기 같은 소형함부터 호위함이나 순양함까지 다양한 크기의 우주선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이온 화기 기술의 정점인 클론 전쟁기 멀레벌런스호나 중력 우물 발생기 기술을 발전시킨 인터딕터 순양함과도 비슷한데요. 다른 전함들과 달리 어레스터는 실우주에서 함선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온전하게 붙잡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함선의 전방과 양 측면에 있는 RT-17 반중력 견인광선 발생기가 그 역할 수행의 유공자인데요. 강력한 장거리 견인광선 발생기인 이 기기들은 총 5개 단계의 강도로 우주선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강력한 만큼 거대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발생기가 공격받을 경우 존재의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안도르에서는 루선이 소형 발사체들을 쏘아서 켄트웰급의 주요 견인광선 발생기를 파괴, 탈출한 적이 있었죠. 켄트웰급은 견인광선으로 붙잡은 우주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함선에 포탑형 이온포를 달고 있으며 함선 정중앙에 나 있는 거대한 구조물 양 옆에 있는 경납고에서 타이 승선정을 비롯한 다양한 유틸리티 기체들을 투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은하제국 초기인 야빈전투 16년 전 은하제국은 적을 파괴하는 함선이 아니라 붙잡아둘 용도의 신형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반군연맹 같은 거대한 대항 세력이 없었기에 제국의 주요
주요 골칫거리는 해적이나 밀수꾼들이었고, 후대 신공화국기에 스타호크급 전함이 나오기 전까지 견인광선 기술의 정점이었던 이 켄트웰급은 그 범용성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국 해군뿐 아니라 제국 법무부에서도 눈독을 들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기가 많자 제국은 유구한 협력사인 쿠아드라이브 야드에 수주를 넣고 3년간의 개발과 연구 끝에 첫 번째 켄트웰급을 야빈 전투 13년 전에 투입시켰습니다. 제국 법무부와 해군 양측 중에서 어느 부서가 최종적으로 유치 성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해군 측에서 운용했기에 해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국은 변두리 행성들의 불신 검문이나 순찰 임무에 켄트웰급들을 투입해 사용했습니다.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는 켄트웰급이 등장하는 홍보 영상이 제국 해군 이병수 근처에서 재생되기도 했죠. 8년 후인 야빈 전투 5년 전에는 세그라마일로 행성 인근을 순찰 중이던 제국 해군의 엘크 함장의 어레스터 순양함이 소우게레라 세력을 만나고 돌아가던 길인 루선 레일의 폰더 홀크래프트를 포착하여 견인하는가 했지만 루선은 함선에 숨겨져 있던 무기들로 견인광선 발생기를 부수고 함선에서 투입된 전투기 비행대까지 전멸시키고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특이한 켄트웰급은 본디 스타워즈 클래식 3부작 중에서도 첫 영화인 스타워즈 제작진 중 초기 메카닉 모델들의 창조자인 콜린 켄트웰 씨를 기리기 위한 기체입니다. 올해 5월에 돌아가신 켄트웰 씨는 엑스윙과 Y윙, 스타호퍼, 타이 전투기, 데스스타부터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샌드크롤러 등등 정말 모든 기계들을 처음으로 창조해낸 인물입니다. 켄트웰 씨의 초기 모델은 이후 천재 컨셉 아티스트인 랄프 맥쿼리의 손에 넘어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죠. 켄트웰 씨의 초기 모델에서 스타 디스트로이어라고 한 단어로 불리던 기체는 지금처럼 전함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소형 전투기인 시스 전투기였고, 그 모함격의 기체로 시스 순양함이라는 기체가 있었습니다. 켄트웰 씨의 이 두 컨셉을 합쳐서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최종적으로 탄생한 것인데요. 두 컨셉이 합쳐지기 전 모함이었던 시스 순양함이 우리가 보는 켄트웰급 순양함의 전신입니다. 안테나만 떼면 이제큐터급 슈퍼스타 드레드노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이제큐터급 역시 이 컨셉 아트에서 파생된 기체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전함에 달린 3개의 거대한 레이저 접시는 초반에 레이저 대포 형식의 무기였는데 이후에 이 컨셉이 데스스타의 슈퍼 레이저 접시로 이어지는 등 중요한 제국 기체들의 요소들이 상당수 이 기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레스터 순양함은 2018년도 외전 영화인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로 처음 데뷔했는데요. 본래 솔로가 자신의 동료인 오닉스 편대와 함께 비행하다가 켄트웰급으로 불시착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어서 현재는 삭제 장면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이 장면은 지워졌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한이 입대하기 직전 제국 프로파간다에서 아주 짧게 켄트웰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상 매체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켄트웰급은 드라마 안도로에서 비록 금방 퇴장하긴 했지만 단순히 무식하게 포부터 쏘는 전함이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일지라도 일단 훈련이랍시고 함선을 납포하고 마음대로 다루는 등 기존과는 또 다른 모습의 사악한 제국군을 조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짧지만 알차게 존재를 각인시켜준 덕분에 켄트웰급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팬들이 더 많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